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심노승의 눈물의 근원이라는 교술갈래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눈물의 물리적인 기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생성 원리에 대한 그 필자의 의문 제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눈물은 눈에 있는가? 눈물의 이제 물리적인 어떤 발생 위치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네요. 아니면 마음에 있을까? 눈물의 근원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기관이죠, 이 눈. 그 다음에 내면적인 감정, 마음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기관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내면의 감정인지에 대한 어떤 대립적인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눈에 있다면 가정이죠. 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는 듯한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눈에만 있다면 웅덩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물이 담겨야 되니까. 그래서 단순히 고여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이 눈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다면, 자, 눈에 있다면, 마음에 있다면, 피가 맥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가? 그죠? 이제 마음에 있다면 이제 눈물이 위에서 눈에서 떨어지니까 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눈물이 마음에 있다면 혈액이 혈관을 흐르듯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몸속을 순환하는 어떤 생리적인 물질인지를 다시 한번 반문하는 겁니다. 눈에 있지 않다면, 자, 여기서 있다면인데 여기서는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대립적인 방식으로 지금 가정법을 써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다른 신체 부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눈만이 주관하니 눈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즉 눈물은 오직 눈에서만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처가 눈이 아니라고 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 마음에 있지 않다면 마음의 움직임 없이 눈 자체로 눈물이 나오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마음의 움직임 없이 눈 자체로 물론 뭐 눈병이 나서 그렇다든가 뭐 황사 때문에 될 수는 있지만 이 필자의 의미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흐르는 슬픈 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가? 감정의 동의 없이 눈물이 흐르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처가 마음이 아니라고 딱히 부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비유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오줌이 방광으로부터 그것으로 나오는 것처럼 비유를 썼죠. 눈물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면 저것은 다 같은 물의 유로서 다 같은 물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흐른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질을 잃지 않되 왜 유독 눈물만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측면에서 왜 유독 눈물만은 그렇지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면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모순을 제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음은 아래에 있고 눈은 위에 있는데 어찌 물인데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이치가 있단 말이냐. 그렇죠?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 현상이 나와요. 이제 비, 구름, 땅이 나오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눈물의 그 근원을 갖다가 밝힙니다. 자, 비유하자면 자, 유추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전 수필에 잘 나오는 유추. 자, 유추 꼭 기억하시고요. 마음은 땅이고 눈은 구름이다. 아, 마음은 육지고 눈은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라고 하네요. 그럼 눈물은 뭐냐? 그 사이에 흐르는 비와 같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끼어야 땅에 비가 떨어지듯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호 작용에 의한 연관 작용에 의한 것이지 독립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는 구름에도 땅에도 있지 않다. 그렇죠. 어느 하나에만 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비가 구름에서 생기고 땅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하늘 위에는 늘 비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죠. 땅하고 무관하다면 이제 비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순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장면이에요. 비는 땅에 생기고 구름은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제 비는 땅에 생기고 구름이 만약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비는 어째서 하늘로부터 내린단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비, 땅, 하늘, 구름 이건 어떤 뭐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기의 감흥에 불과한 따름인즉 눈물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또 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기의 감흥이다. 이제 감흥이라는 것은 이제 반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응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돼서 어떤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영향을 주고받고 함으로 인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눈물도 역시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또 눈도 눈으로부터 또 나오는 것이다. 눈물이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쪽 모두에서 비롯된다라는 결론을 필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 이제 감흥의 원리가 이제 중요하고요. 감흥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제사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 진정성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무릇 감흥한다는 것은 사람과 귀신 사이가 멀어도 서로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리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제사를 드리면 선조들이 오므로 옛사람들은 다 성실하고 돈독히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린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감흥의 원리를 산자와 죽은 자의 교감으로 확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담은 제사가 정말 전통적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곡만 하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곡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곡만 하고 눈물이 없이, 그렇죠? 그 느낌이 없는 거잖아요. 어찌 귀신의 응함이 있으리요. 서리법을 썼죠. 예, 서리법을 써가지고 내면의 슬픔 없이 겉으로만 오는 형식적인 그 소리를 죽은 이와 진정한 교감이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에 곡비라고 있습니다. 곡비. 주로 곡을 전문으로 하면서 돈을 받는 노비거든요. 예, 이것도 뭐입니까? 곡만 하고 눈물이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입으로는 울부짖으나 마음속으로는 기뻐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거니까 어떤, 그렇죠? 표리부동한 상황이죠. 표리부동. 그렇죠? 면종목배, 표리부동. 다른 사람이 그 진실되지 않음만을 볼 뿐이니 그 귀신이 다다른 것은 말해 무엇하리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신령과의 감흥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만큼 뭐예요? 진정한 교감을 이룰 수 있으려면 마음이 진정해야 된다. 뭐 슬픔과 곡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지. 따로따로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 아내의 상사, 아내가 죽었네요. 그렇죠? 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낌과 응함의 절대적 인과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내게 상사가 생겨, 죽었네요. 초빈. 이 초빈이라는 것은 이제 시신을 입간한 뒤에 이제 장례 지낼 때까지 이제 안치하는 것을 초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 곡하고 눈물이 나다가도 또 어떤 때는 1100번 곡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드러낸 거고요. 의례적인 이런 곡, 이런 횟수라든가 공간이 눈물의 발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곡을 많이 한들 눈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감흥해야 되잖아요. 진실한 슬픔은 한 번만 곡해도 뭐 눈물 바다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 자리에 곡함에 어찌 슬프지 않아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이겠으며 그 자리에 있지 않아 곡하지 않음에도 문득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니 신과 인간 사이 이치는 진실로 아득하죠. 거리상으로는 아득하지만 느낌도 없는데 응함이 있거나 느낌인데 응함이 없는 일은 없다. 자, 그러니까 느낌도 없는데 응함이 있거나 느낌 있는데 응함이 없는 일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이란 감정은 느낌이죠. 정해진 장소나 형식 절차에 이제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내면의 느낌, 이것이 바로 보다 진정함이죠. 진정함, 진실함, 그렇죠? 이 응함, 눈물이죠. 진정성과 이 눈물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과관계인 거예요. 절대적 인과관계. 그러니까 느낌과 응함이 일치하는 것이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인과관계를 갖다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간과 형식 절차, 이 곡을 초월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발현되는, 자, 일상생활 속에서도 확장시키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우리 고전 수필, 즉 교술갈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교감이 강조한다. 그러니까 필자의 생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느낌으로 저기에 응함을 알 수 있은즉 다만 잠자리에 들고 음식을 먹을 때만 서로 통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모든 상황에서도 교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천리를 떨어지고 여러 해를 지나 즐거운 마음으로 검은고 피리가 가득한 자리에 있을 때 일처리하느라 물건이 수북할 때 쭉 열거하죠. 이러한 열거된 것들 다 눈물과 관계 없지만 관계 없는 것들을 지금 열거한 겁니다. 무언가에 저촉됨이 있으면 자, 어떤 그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모순될 때 그럴 때 이제 뭐 한다? 느낌이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상생활의 그 몰입과 바쁜 와중에서도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 저촉됨이 있으면 불현듯 슬픈 감정이 갑자기 촉발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열거법을 통해서 나열한 겁니다. 느낌은 눈물과 도모하는 건 아니지만 눈물은 느낌을 따라 오니 신이 응하게 되는 것을 향을 사르고 처량해지는 제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나 이런 특별한 행사에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아셨죠? 일상생활 모든 거, 이 삶의 모든 순간에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필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와 자리 아님이 곡함과 곡하지 않음을 이거 따져서 무엇하냐, 이거 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내면에서, 이걸 강조, 오직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진정한 이러한 감정만이 본질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주제 보면 눈물의 진정한 근원이 바로 어디다? 진실한 감정. 이게 뭐예요? 느낌이죠, 느낌.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형식적이고 허례허식을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 말씀은요, 고일 문학 6개 작품을 이제 정리본과 변형 문제, OX 100문제, 정리본, 그다음 객관식 25문제, 총 750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셔야 여러분 학교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실력을 올리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실 수 있게 해설을 굉장히 많이 자세히 달았습니다. 그래서 해설만 읽으셔도 지금 설명되지 않은 많은 깊은 얘기들을 잘 담아놨으니까요. 반드시 시험 범위 들어가시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강하게 자부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